가람수산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비릿한 바다, 내음과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했다. 좌판 위에는 은빛 비늘을 반짝이는 생선들이 얼음 위에 누워 있었고,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갓 잡은 해산물의 신선함을 보증하듯 시장 골목을 울렸다. 차수현은 이 소란스럽지만 생명력 넘치는 풍경을 좋아했다.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식탁을 채울 행복을 낚는 곳이었다. 그녀는 낡았지만 깨끗한 장바구니를 든 차에 익숙한 걸음으로 시장 안쪽으로 향했다. 아이고, 민서 엄마 또 왔네. 오늘 물 좋은 고등어 들어왔는데 좀 봐요. 상인들은 저마다 그녀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10년 가까이 한결같이 이 시장을 드나든 그녀는 이제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시장의 정겨운 이웃 중 한 사람이었다. 수연은 수수한 면 티셔츠에 편안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희미하게 묻어났지만 부드러운 눈매와 단정한 입가는 그녀가 얼마나 온화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남편 박진우와 초등학생 딸 민서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지극히 평범하고 헌신적인 주부였다. 그녀는 단골 생선가게 앞에 멈춰 서서 막 손질이 끝난 고등어 한 마리를 유심히 살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생선을 보니 오늘 저녁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 고등어찜을 만들어줄 생각에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남편과 딸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지키고 싶은 가장 큰 행복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시장에 활기차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고함 소리와 함께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대여섯 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싸구려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고,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와 오만한 표정은 자신들이 이곳의 새로운 포식자임을 과시하는 듯했다. 흑호파라고 불리는 신흥 조직의 깡패들이었다. 그들은 좌판을 하나씩 훑으며 상인들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다. 돈을 내놓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스쳐 지나갔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그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문제가 생긴 것은 한 할머니의 작은 건어물 좌판에서였다. 깡패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가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할멈, 장사 잘 안 돼. 그래도 자릿세는 내야지. 성의를 보여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돈주머니를 열었지만 그 안에는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이걸로 누굴 거지 취급하나. 그는 화풀이라도 하듯 할머니가 정성껏 쌓아 올린 건어물 좌판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와르르 소리와 함께 오징어와 멸치들이 흙바닥 위로 어지럽게 쏟아졌다. 할머니는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차수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땅바닥에 흩어진 멸치를 힘없이 쓸어 담으려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함께 쭈그리고 앉아 바닥의 건어물들을 줍기 시작했다. 어떤 말도, 어떤 비난도 없었다. 그저 묵묵한 행동이었다. 그녀의 그런 행동이 깡패 두목의 심기를 건드렸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괜히 끼어들지 말고 꺼져. 하지만 수연은 그의 말을 못 들은 척 계속해서 할머니를 도왔다. 분노한 남자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수연은 힘없이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다. 바구니에서 튕겨나온 통통하던 고등어가 남자의 발밑으로 굴러갔다. 남자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일부러 그 고등어를 구둣발로 지시겨 버렸다. 주제 파악 못하는 아줌마는 이것밖에 안 돼. 그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유유히 사라졌다. 주변 상인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흙먼지가 묻은 옷을 털어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짓밟힌 고등어와 엉망이 된 자신의 장바구니를 잠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지만 그녀의 얼굴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주저앉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할머니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할머니, 이걸로 약 사드세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망가진 장바구니를 그 자리에 버려둔 채 시장을 빠져나왔다. 깡패들은 자신들이 한낱 주부의 길을 꺾었다고 생각하며 낄낄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굴욕감이 심장을 핥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굴욕감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잠들어 있던 차갑고도 날카로운 분노였다. 그녀의 온화했던 눈빛 깊은 곳에서 꺼져 있던 불씨 하나가 아주 희미한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수연은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분노와 굴욕으로 굳어있던 표정을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다정한 엄마의 얼굴로 바꾸는 데에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마자 8살배기 딸 민서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와락 안겼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우리 딸, 엄마 기다렸어.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활짝 웃어 보였다. 거실에서는 남편 진우가 신문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왔어. 오늘따라 늦었네. 어라, 장바구니는 어디 갔어? 고등어찜 해준다며.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수연은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능숙하게 꺼내놓았다. 오다가 시장 골목에서 발을 헛디뎌서 그만 넘어졌지. 뭐야, 바구니는 엉망이 되고 생선도 다 쏟아져서 그냥 버리고 왔어. 너무 창피해서 다시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 오늘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먹자.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진우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내를 걱정할 뿐이었다. 그날 밤 남편과 딸이 잠든 깊은 어둠 속에서 수연은 홀로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감아졌다. 자신의 짓밟힌 고등어보다 흙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던 할머니의 모습과 공포에 질려있던 상인들의 얼굴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평화. 그녀는 그 평범한 단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웠다. 하지만 이제 와 깨닫게 되었다. 평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다. 수연은 애써 그날의 일을 잊으려 노력하며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시장 쪽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은 점점 흉흉해졌다. 흑호파 놈들의 행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약을 사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다. 그리고는 일부러 시장 근처를 지나갔다. 멀리서 본 가람시장의 풍경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언제나 넘치던 활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겁고 불안한 침묵이 감돌았다. 깡패들은 이제 대놓고 시장을 순찰하며 상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놈이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과일 가게의 좌판을 걷어차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공포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장면이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10년 전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의 뒷골목. 당시 28이었던 그녀는 적정할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라이벌 조직의 보스가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밤의 세계의 불문율을 어기고 자신의 구역에서 힘없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약탈을 일삼았다. 이 바닥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어. 약한 자들을 건드리는 순간 너는 건달이 아니라 그냥 양아치가 되는 거야. 당시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대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무자비했지만 자신만의 철칙이 있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안에서 끝낸다. 무고한 자들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 밤 비비린내 나는 싸움이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내려다보며 극심한 공허감을 느꼈다. 이 끝없는 폭력의 굴레 속에서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 우연히 만난 평범한 회사원 박진우의 따뜻한 미소에서 그녀는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다른 세상의 평화를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버렸다. 밤의 여왕 적정할은 그렇게 죽고 평범한 주부 차수연으로 다시 태어났다. 과거의 환상에서 깨어난 수연은 다시 현재의 가람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혐오했던 선을 넘어버린 양아치들이 그녀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의 옛 철칙이 그녀의 눈앞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이대로 침묵하는 것은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자 현재의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은 단지 집 안의 울타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터전 전체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주부로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수연은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구형 폴더폰 하나가 들어있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켜지 않았던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의 전원을 켰다. 전화번호부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저장되어 있었다. 미친 개.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잠에 잠겨있던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수연은 조용히, 하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아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평범한 주부의 온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나야, 개 한 마리가 필요해. 서울의 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한 최고급 펜트하우스. 어둠 속에서도 도시의 불빛은 잠들지 않는 욕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강민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값비싼 와인이 담긴 잔을 흔들고 있었다. 잘 다듬어진 머리와 명품 실크 가운. 그리고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공한 사업가의 아우라는 그를 이 도시의 지배자 중 한 명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의 팔뚝에 희미하게 남은 오래된 흉터와 맹수처럼 번뜩이는 눈빛은
그가 평범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재 깊숙한 곳, 육중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낡은 폴더폰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울렸다. 멜로디도 없는 기계적인 진동음이었다. 민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재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예리한 칼날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금고를 열고 조심스럽게 폴더폰을 꺼내 들었다. 발신자는 주인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나야. 개 한 마리가 필요해. 그 짧은 한마디에 강민호의 세상이 멈췄다. 그리고 다시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등줄기를 따라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지난 10년간 그는 그녀가 사라진 밤의 세계를 떠나 양지의 세계에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했다. 국내 최고의 보안 및 기업 정보 분석 회사 KMH 솔루션. 그것이 그의 새로운 왕국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자신은 왕이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는 충견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KMH 솔루션의 대표 강민호는 어젯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채 냉철한 CEO의 모습으로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핵심 팀원들을 방음 설비가 완벽한 회의실로 소집했다. 군 특수부대 출신의 보안팀장, 전설적인 해커였던 정보분석팀장, 그들은 민호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자 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신복들이었다. 지금부터 다른 모든 프로젝트는 중단한다. 최우선 목표다.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최근 강북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흑호파라는 양아치 집단과 그 두목 조태식이라는 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속도와 보안이 생명이다. 지금 당장 시작해. 그의 명령에 팀원들은 어떤 질문도 없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의실을 나온 민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연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다시 찾았다는 것은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평화로운 삶에 누군가 감히 흠집을 냈다는 의미였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피는 차갑게 끓어올랐다. 몇 시간 만에 흑호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그의 컴퓨터 화면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두목 조태식은 전과 7범의 잡범 출신이었고 조직원 대부분은 갈 곳 없는 동네 건달들이었다. 그들의 주된 수입원은 전통시장과 유흥가의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갈취와 폭력이었다. 가람 수산시장 역시 그들의 구역 중 하나였다. 하지만 민호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직감했다. 주인이 이런 좀도둑 수준의 양아치들 때문에 자신을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정보분석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놈들의 자금줄을 상인들에게서 뜯어내는 푼돈 말고 진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내 모든 계좌를 털고 돈 세탁 경로를 역추적해. 그의 지시는 효과적이었다. 해커는 몇 시간의 추적 끝에 흑호파가 관리하는 수십 개의 대포 통장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그 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오성 캐피탈이라는 불법 대부 업체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흑호파는 단순한 동네 깡패가 아니라 절박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질 사채업자의 수구머니자 행동대장이었던 것이다. 이제 그림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하지만 민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런 규모의 불법 사채업은 뒤를 봐주는 스폰서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다. 그는 유령 회사들의
등기 이사와 법인 주소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끈질긴 추적 끝에 모든 흔적은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중견건설사 오성건설의 대표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오재혁이었다. 그리고 오재혁의 뒤에는 현직 구의원인 박종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오재혁의 자금이 박종수의 후원금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과 박종수가 오성건설의 재개발 사업에 특혜를 준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었다. 깡패와 사채업자,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이 결탁한 거대한 범죄 생태계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난 것이다. 민호는 모든 정보를 하나의 암호화된 파일로 정리했다. 흑호파라는 꼬리를 흔들어 부패한 몸통 전체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왜 자신을 불렀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썩어빠진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하는 대청소였다. 그는 다시 금고 안에 폴더폰을 꺼냈다. 전화를 거는 대신 짧은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다. 사냥개가 먹이를 찾았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후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야수의 본능이 그의 온몸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차갑고도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미친 개가. 드디어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강민호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다음 날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고 딸아이의 머리를 따주며 현관에서 두 사람을 배웅했다. 다녀오세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목소리에서는 그 어떤 이질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떠나고 텅 빈 집에 홀로 남게 되자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민호가 보내온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흑호파와 그 배후 세력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자금 흐름, 인적 관계, 약점, 그리고 부패한 권력과의 유착 관계까지. 그녀는 주부 차수연이 아닌 전략가 적정알의 눈으로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과거처럼 주먹과 칼로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 그녀가 10년간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 날 것이고 가족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지능적인 전쟁이어야 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상대의 숨통을 조용히 끊어놓는 정밀 타격. 그녀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완벽한 해체였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그녀는 흑호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가장 중요한 생명줄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현금이었다. 그들은 불법 사채업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매주 한 번 특정 장소에 모아 오재혁에게 상납하고 있었다. 이 현금 수송 루트를 차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보낼 첫 번째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보안 채널을 통해 연락했다. 그녀의 지시는 군작전 계획서처럼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게 아니야. 그들이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르게 만들어야 해. 그 과정에서 폭력은 절대 금물. 이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거야. 작전명 여우 사냥이 시작되었다. 민호의 팀은 일주일 동안 흑호파의 현금 수송 차량을 그림자처럼 추적했다. 그들은 이동 경로, 시간, 수송 인원의 수와 성향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다. 수송로는 좁은 골목길과 복잡한 재래시장을 통과하는
외부의 개입이 어려운 루트였다. 하지만 수연의 눈에는 그 복잡함이 오히려 기회로 보였다. 작전 당일, 수송 차량이 지나갈 길목의 한 좁은 골목에서는 아침부터 가짜 수도관 파열 사고가 발생했다. 민호의 팀원들이 시청 직원으로 위장해 도로를 파헤치고 교통을 통제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잠시 후 어김없이 흑호파의 검은색 승합차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젠장, 이게 무슨 일이야. 운전석에 앉은 깡패가 거칠게 욕설을 내뱉었다. 공사 현장의 통제 요원 민호의 팀원 이다가와 정중하게 사과하며 우회로를 안내했다.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는 오토바이를 탄 또 다른 팀원이 배달 가방을 든 채 다가왔다. 그는 마치 길을 묻는 척하며 조수석의 깡패에게 말을 걸었다. 모든 시선이 앞쪽과 옆쪽으로 쏠린 그 짧은 몇십 초의 순간, 차량의 뒤쪽에서는 세 번째 팀원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침투 전문가였다. 그는 소리 없이 승합차의 뒷문을 열었다. 자물쇠는 이미 며칠 전 감시 과정에서 복제해둔 만능키로 손쉽게 해제된 상태였다. 그는 현금이 든 돈, 가방 2개를 꺼내고 대신 미리 준비해온 똑같은 모양의 가방 2개를 집어넣었다. 모든 과정은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깡패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통제 요원이 안내해준 우회로를 따라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하며 목적지로 향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오재혁이 운영하는 한 유령 회사의 사무실로 위장된 아지트였다. 아지트에 도착한 깡패들은 의기양양하게 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곳에는 조태식이 팔짱을 낀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했다. 가방 열어봐. 부하 중 한 명이 가방의 지퍼를 여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방 안에는 돈다발 대신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건멸치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게 뭐야? 당황한 조태식이 소리쳤다. 그는 다른 가방도 황급히 열어보았다. 그 가방 역시 건멸치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멸치더미 위에는 낡은 화투파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비광육광. 그것은 10년 전 밤의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적인 인물. 적정아리 자신의 표식을 남길 때 사용하던 시그니처였다. 같은 시각 수연은 자신의 집 부엌에서 딸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서야, 수저 좀 놓을래?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다. 그때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짧게 한번 울렸다. 민회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걔가 뼈다귀를 물어왔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즉시 삭제했다. 마침 남편 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다녀왔어. 여보. 수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맞았다. 오늘 하루 힘들었죠. 저녁 거의 다 됐어요. 그녀의 평온한 일상 뒤로 밤의 세계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시작되고 있었다. 흑호파의 아지트는 조태식의 분노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값비싼 양주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테이블은 걷어차여 뒤집혔다. 부하들은 방구석에 몰려서서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이성을 잃고 날뛰는 자신들의 두목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돈을 잃은 것보다 그를 더 화나게 만든 것은 바로 굴욕감이었다. 멸치 이 조태식을 멸치 대가리로 본다 이거지. 그는 멸치더미 위에 놓여있던 화투패 비광을 집어들어 갈갈이 찢어버렸다. 어떤 새끼가 감히 내 돈에 손을 대고
이런 장난질을 쳐 당장 찾아내 땅을 파서라도 찾아내서 내 앞에 대령해. 조태식과 그의 간부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번 습격의 배후를 추측하기 시작했다. 적정할이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먼 과거의 전설이었다. 그 이름의 무게를 알기에는 그들은 너무 젊고 너무 무식했다. 그들은 그저 누군가 자신들을 조롱하기 위해 혹은 새로 떠오르는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벌인 짓이라고 단정했다. 형님, 아무래도 최근 우리 구역을 넘보던 백상아리파 놈들 짓 같습니다. 그놈들이라면 이런 비열한 수를 쓰고도 남을 놈들입니다. 한 부하의 말에 조태식은 귀가 솔깃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명확한 대상이 필요했다. 그는 백상아리파의 소행이라고 확신해 버렸다. 그의 오만함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렸다. 다음 날, 조태식은 이번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주인인 오재혁을 찾아갔다. 오성건설의 대표실은 그의 아지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호화롭고 세련된 공간이었다. 오재혁은 차가운 눈으로 조태식을 내려다보며 보고를 들었다. 그는 돈의 손실보다 자신의 완벽한 시스템에 누군가 흠집을 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조태식, 내 놈이 얼마나 무능하면 이런 뒤처리도 제대로 못하는가. 고작 돈 가방 하나 간수 못해서 내 사업에 차질을 만들어. 오재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조태식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더 이상 시끄러운 소리 들리지 않게 해. 본보기를 보여. 네가 아직 그 바닥의 주인이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주인에게서 받은 질책과 압박은 조태식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희생양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가장 손쉬운 희생양은 바로 아무런 힘도 없는 가람시장의 상인들이었다. 그는 힘없는 자들을 짓밟음으로써 감히 자신에게 도전한 보이지 않는 적에게 경고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조태식은 자신의 부하들을 모두 이끌고 가람시장에 들이닥쳤다. 이번에는 조용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폭력이자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공개적인 파괴 행위였다. 그들은 시장 입구에서부터 좌판을 닥치는 대로 뒤엎고 물건들을 발로 짓밟았다. 감히 그들과 눈을 마주친 상인은 그 자리에서 주먹질을 당해야 했다. 시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울음으로 가득한 지옥으로 변했다. 조태식의 시선이 수연의 단골 생선가게 주인인 김씨 아저씨에게 머물렀다. 그는 시장 상인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인심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김씨는 용기를 내어 조태식의 앞을 막아섰다. 이러지들 마시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소. 그것이 그의 실수였다. 잘못한 게 없다고 조태식은 비웃으며 김씨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는 무자비한 폭행을 시작했다. 건장한 깡패들의 주먹과 발길질에 김씨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졌다. 그 광경을 모든 상인들이 공포에 질린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조태식은 쓰러진 김씨를 발로 짓밟으며 겁에 질린 상인들에게 외쳤다. 잘 들어, 너희들의 배신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제부터 자릿세는 2배다. 돈을 못 내거나 경찰에 꼰지르는 새끼는 이놈보다 더한 꼴을 당하게 될 줄 알아. 그는 시장 바닥에 공포의 씨앗을 확실하게 심어놓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수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시장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시장은 이미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다. 부서진 좌판과 흩어진 물건들, 그리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상인들. 구급대원들이 피투성이가 된 김씨 아저씨를 들것에 싣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수연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녀는 상대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이성적인 경고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경고는 오히려 광견의 목줄을 풀어놓는 결과를 낳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이내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경고나 협상은 없었다. 광견병에 걸린 개는 치료할 수 없다. 오직 제거해야만 할 뿐. 어둠 속에 서서 처참한 시장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주부의 온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그리고 강민호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 청소 시간이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낮게 가라앉은 절망의 공기로 가득했다. 차수현은 응급실 앞 대기석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있는 한 가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흑호팩에 무참히 폭행당한 생선가게 주인 김 씨의 아내와 두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김 씨의 가족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위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잠시 후 몇몇 시장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원에 도착했다. 그들은 수연을 발견하고는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무력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민서 엄마, 이제 우린 다 죽었어. 깡패 놈들이 자릿세를 2배로 올렸고 못 내면 김씨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했어. 경찰에 신고해도 그놈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아요. 이미 한통 속인 게 분명해. 첫 장에서 수연의 도움을 받았던 거놈을 가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인들은 내일 가게 문을 여는 것조차 두렵다고 했다. 수연은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다. 법과 질서는 더 이상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경찰이나 행정력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썩은 뿌리는 법의 칼날이 닿지 않는 곳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녀의 집은 바깥 세상의 지옥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평화로운 천국이었다. 딸 민서는 거실에서 만화 영화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고 집 안에는 따뜻하고 안락한 공기가 감돌았다. 수연은 잠든 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김 씨의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던 모습이 딸의 평화로운 얼굴 위로 겹쳐졌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애써 그어놓았던 세상의 경계선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가족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 자신의 평화만 지키면 된다는 안일함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이 작은 평화를 지탱하고 있던 것은 바로 시장 상인들과 같은 평범한 이웃들의 희생과 침묵이었다. 그들의 평화가 무너진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자신과 가족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지난 10년간 주부 차수연은 적정할이라는 괴물을 마음속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다시는 그 괴물을 세상 밖으로 꺼내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괴물을 잡기 위해서는 더 지독한 괴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차수연의 친절함과 인내심은 조태식 같은 짐승들에게는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낡은 폴더폰을 손에 들었다. 강민호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선전포고였다. 이제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차례였다. 그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일말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민호야, 옛날 식구들이 필요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짜 가족들. 흩어진 아이들을 찾아. 그리고 내게 데려와. 이제부터 할 일이 많아질 거야. 강민호는 그녀의 전화를 받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청소라는 단어와 옛날 식구들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손봐주기가 아니었다. 전면전이었다. 그는 즉시 수화기를 내려놓고 지난 10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전화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옛 그림자들을 깨웠다. 평범한 식당 주방장으로 위장한 칼잡이, 대형 트럭을 모는 운전기사로 살아가는 행동대장,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정보 전문가. 그들은 모두 적정할이라는 이름 아래 피로 맹세했던 충신들이었다. 주인의 부름에 그들은 망설임 없이 잠들어 있던 야성을 깨우기 시작했다. 수연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냈다. 가방을 열자 10년 묵은 먼지와 함께 그녀의 과거가 모습을 드러냈다. 총이나 칼 같은 무기는 없었다. 대신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옷가지들과 도청이 불가능한 특수 통신 장비, 그리고 서울의 모든 뒷골목이 그려진 낡은 지도책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입고 있던 편안한 홈웨어를 벗고 가방에서 꺼낸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의 변화가 아니었다. 주부 차수현이라는 허물을 벗고 밤의 여왕 적정할로 돌아가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온화하고 부드러운 주부의 모습은 없었다. 꼿꼿하고 위험한 자세,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차가운 눈빛, 10년의 잠에서 깨어난 전설이 조용히 전쟁 준비를 끝마치고 서 있었다. 서울 외곽에 버려진 물류 창고. 10년간 사람의 발길이 끊겨 먼지만 쌓여가던 이곳은 단 하룻밤 만에 강민호의 손에 의해 최첨단 비밀 작전 기지로 변모했다. 수연은 창고의 육중한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이미 도착해 있던 강민호와 그의 부름을 받고 10년 만에 다시 모인 그녀의 옛 가족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밤의 세계에 몸담고 있지 않았다. 한때 서울의 모든 정보망을 손에 쥐고 있던 황 영감은 이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10대 시절부터 천재 해커로 불렸던 고스트 이지연은 프리랜서 웹 개발자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맨손으로 쇠파이프를 구부리던 행동대장 황소 박동철은 거대한 트럭을 모는 장거리 운전기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 녹아들어 있었지만 수연이 나타난 순간 그들의 눈빛은 10년 전에 그것으로 돌아왔다. 세월은 그들의 외모를 바꾸어 놓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서로에 대한 끈끈한 유대감까지 바꾸지는 못했다. 그들은 말없이, 그러나 깊은 존경심을 담아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수연은 감상에 젖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손짓하자 창고 중앙에 거대한 스크린의 민호가 수집한 모든 정보가 띄워졌다. 흑호파 조직원들의 얼굴 사진부터 시작해 그들의 자금줄, 그리고 배후에 있는 오재혁과 박종수 의원까지 거대한 범죄의 생태계가 한눈에 들어오는 정알의 거미줄이었다. 우리의 적은 동네 깡패가 아니다. 이 도시의 한 부분을 좀먹고 있는 암세포다.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창고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우리는 이 암세포를 도려낼 것이다. 하지만 요란한 수술은 필요 없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독이 되어 저들의 몸속으로 조용히 스며들 것이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자신이 구상한 완벽한 다단계 작전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나 파괴가 아니었다. 상대의 심리와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드는 고도로 계산된 지능적인 전쟁이었다. 그녀는 각자의 전문성에 맞춰 팀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황소, 너는 흑호파 놈들과 직접 부딪히지 마 대신 네가 알고 있는 모든 밑바닥 정보망을 이용해 조태식이 부하들의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 경찰과 내통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놈들의 단단한 결속력에 의심이라는 균열을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그녀의 시선이 이지연에게로 향했다. 고스트, 놈들의 계좌를 해킹하는 건 너무 흔적이 많이 남아. 대신 오성캐피탈의 대부업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공격해 채무자들의 기록을 망가뜨리고 빚이 모두 탕감되었다는 가짜 통지서를 발송해 놈들의 돈줄을 끊는 동시에 그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어떤 짓을 벌여왔는지 세상에 알려 정의로운 해커가 되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다음은 황영감이었다. 영감님, 오재혁의 뒤를 캐주세요.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 탈세, 불법 로비의 증거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자료를 경찰이 아닌 그의 사업 경쟁자들과 국세청에 익명으로 보내세요. 법의 심판대와 비즈니스 전쟁터, 양쪽에서 동시에 포위당하도록.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과 강민호의 역할을 설명했다. 모든 전선에서 혼란이 시작될 때 조태식은 가장 약해질 거야.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직접 머리를 치는 순간이다. 우리는 놈을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켜 스스로 자신의 방패막이인 오재혁과 박종수를 물어뜯게 만들 거다. 그녀의 계획을 듣는 팀원들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들의 주인은 녹슬기는커녕 더욱 날카롭고 치명적인 칼날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들이 따르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의 가슴 속에서 잊고 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용히 밤의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창고에는 수연과 민호만이 남았다. 민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주인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일단 시작하면 다시는 예전의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수연은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열어 그 안에 저장된 딸아이의 환한 웃는 얼굴 사진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스크린 위에 거미줄 같은 작전 지도를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모든 것이 바로 저 아이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한 거야. 시작하자. 작전이 시작된 밤, 버려진 물류 창고는 도시의 운명을 움직이는 심장부가 되어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서울 시내의 CCTV 영상과 암호화된 통신 기록,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분석 창이 쉴 새 없이 깜빡였다. 차수연은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지휘관처럼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서는 고스트 이지연이 현란한 손놀림으로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첫 번째 공격은 황소 박동철이 맡았다. 그는 흑호파 조직원들이 자주 모이는 변두리의 한 허름한 술집에 자신의 정보원을 심어두었다. 정보원은 술에 취한 척 불만이 가득한 한 조직원에게 다가가 넌지시 말을 흘렸다. 요새 조태식이가 형사들이랑 자주 만난다던데 얼마 전에 사라진 돈도
사실은 조태식이 혼자 꿀꺽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의심의 씨앗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원래부터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들은 작은 소문 하나에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조태식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수연의 계획대로. 가장 견고한 요새는 언제나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었다. 같은 시각, 작전 기지에서는 이지연의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단순한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장으로 파고드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았다. 그녀는 오성 캐피탈의 허술한 방화벽을 비웃듯 뚫고 들어가 대부업 관리 서버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그녀는 수연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의 데이터를 망가뜨리는 대신 그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오성 캐피탈 고객 감사 기념 부채 탕감 이벤트라는 제목의 가짜 이메일이 모든 채무자에게 발송되었다. 동시에 그녀는 원본 데이터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파괴하고 그들의 악랄한 대출 계약서와 피해자 명단을 한 탐사보도 전문 온라인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다음 날 아침 오성 캐피탈의 사무실은 지옥으로 변했다. 빚이 사라졌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는 채무자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전산 시스템은 완벽하게 마비되었다. 인터넷 언론에서는 그들의 불법 대부업 실태를 폭로하는 기사가 메인을 장식했다. 흑호파의 가장 중요한 돈줄이 단 하룻밤 만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세 번째 공격은 황영감의 조용한 국밥집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가게에서 깍두기를 담그며 낡은 전화기로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인맥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오래된 빚을 상기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거래했다. 몇 시간 후 그는 오재혁이 수년간 저질러온 탈세와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비밀 장부를 손에 넣었다. 황영감에게서 파일을 넘겨받은 이지연은 수연의 지시에 따라 그것을 두 곳으로 보냈다.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기로 소문난 국세청 특별조사과로, 다른 하나는 오성건설의 가장 큰 경쟁사인 태강건설의 법무팀이었다. 이제 오재혁은 사법기관과 시장의 적, 양쪽 모두에게서 동시에 공격받는 신세가 되었다. 조태식의 세계는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부하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멱살잡이를 했고 돈줄이었던 오재혁은 알 수 없는 세력의 공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에게 전화로 고함을 질러댔다. 그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수연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다음 단계를 지시했다. 그녀의 예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상대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이라는 가장 큰 약점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고 사냥의 밤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흑호파는 내분으로 와해 직전이었고 오재혁은 세무조사와 경쟁사의 공격으로 몰락 직전이었다. 완벽하게 고립되어 미치기 일보 직전인 조태식. 수연은 이제 마지막 덫을 놓을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이지연은 수연의 지시에 따라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을 이용해 조태식의 개인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김씨 아저씨의 사진과 함께 짧은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가람시장, 자정. 그것은 마치 백상아리파가 보내는 마지막 단판 요구처럼 보였다. 이제 사냥감은 스스로 도살장으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았다.
조태식은 구석에 몰린 쥐새끼와도 같았다. 조직은 와해되었고 돈줄은 막혔으며 믿었던 부하들은 등을 돌렸다. 그에게 남은 것은 소수의 충성심 강한 부하들과 백상아리파 놈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뿐이었다. 그는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그들이 보내온 마지막 결투 신청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성을 잃은 그는 남은 부하들을 모두 긁어모았다. 오늘 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피로 끝내리라. 자정이 가까워진 가람 수산시장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낮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고 희미한 보안등 불빛 아래 젖은 바닥만이 음산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릿한 소금기와 생선 냄새가 짙게 깔린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이곳은 낮과는 전혀 다른 괴물들이 활보하는 밤의 세계였다. 그리고 그 세계의 한복판에 차수연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며칠 전 자신이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서 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눈에 띄는 무기도 화려한 복장도 없었다. 그저 움직이기 편한 검은 옷차림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온몸에서는 그 어떤 중무장한 군대보다도 더 강력하고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잠시 후 조태식과 그의 부하들이 쇠 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든 채 시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사방을 경계하며 수연을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포위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백상아리파의 매복은 없었다. 덩그러니 서 있는 여자 한 명. 조태식은 어두운 불빛 때문에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넌 뭐야? 백상아리파 새끼들은 어디 갔어? 수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한 걸음 걸어 나왔다. 이제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벌써 잊었어. 당신이 내 고등어를 짓밟았잖아. 그 한마디에 조태식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며칠 전 자신이 벌레처럼 취급했던 바로 그 아줌마였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내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떠올랐다. 너였어. 이 모든 게 내년 짓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그의 부하들 역시 어이가 없다는 듯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수현은 그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화투패 한 장을 꺼내 그의 발밑으로 던졌다. 비에 젖은 채 서늘한 빛을 내는 비광패였다. 백상아리파는 이런 거 안 써. 이건 내 방식이거든. 화투패를 본 순간 조태식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밑바닥 세계에서 어깨 너머로 들었던 10년 전에 잊혀진 전설, 여자 보스, 밤의 여왕, 그리고 그녀의 상징이었던 비광.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린 눈으로 수연을 다시 쳐다보았다. 평범한 주부의 얼굴 뒤에 숨겨진 전설 속 괴물의 얼굴을 비로소 마주한 것이다. 전연 죽여버려. 조태식은 공포를 이기기 위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명령에 망설이던 부하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수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바람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가장 정확하게 상대의 급소를 공격했다. 그녀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시장의 모든 것이 그녀의 무기였다. 그녀는 날아오는 소의 파이프를 가볍게 피하며 상대의 손목을 꺾어버렸고 굴러다니는 생선 상자를 걷어차 다른 놈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비명소리가 시장 안에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단 몇 분 만에
조태식의 부하들은 모두 팔다리가 부러진 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조태식뿐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괴물. 그는 손에 든 쇠 파이프를 미친 듯이 휘둘렀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옷깃을 스치지 못했다. 수연은 그의 공격을 비웃듯 피하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손목과 팔꿈치, 어깨 관절을 순시간파도로 탈골시켜 버렸다. 으악, 조태식은 팔을 쓰지 못하게 된 채 바닥에 쓰러졌다. 수연은 근처에 있던 생선 손질용 칼을 집어들어 그의 목에 겨누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전설이 현실이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압도적인 공포가 그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는 더 이상 깡패 두목이 아니라 목숨을 구걸하는 한 마리의 벌레일 뿐이었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강민호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신고를 한 것이었다. 수연은 부서진 채 바닥에 쓰러진 조태식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게 바로 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대가다. 그녀는 칼을 버리고 경찰들이 시장 입구에 도착하기 직전 어둠 속으로 유령처럼 사라졌다. 잠시 후 현장에 닥친 경찰들은 처참하게 박살난 흑호파 조직원들과 그들 곁에 친절하게 놓여있는 불법 사체, 장부와 같은 범죄 증거물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지난밤의 소리 없는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온한 모습으로 깨어났다. 아침 뉴스에서는 이례적인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폭력 조직 흑호파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와해되었으며 두목 조태식을 포함한 핵심 조직원 전원이 검거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뉴스는 경찰이 현장에서 그들의 모든 범죄 행위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체불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오성건설의 오재혁 대표와 박종수 구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부패의 거대한 생태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동이 트기 직전에 희미한 푸른빛 속에서 수연은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밤새 온몸을 감쌌던 긴장감과 피로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서서히 녹아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자신의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다시 밤의 여왕 적정 아래서 평범한 주부 차수연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밤의 피비린내와 폭력의 흔적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괴물을 다시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승리감이나 희열은 없었다. 오직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켜냈다는 무겁고도 조용한 안도감만이 남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를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강민호였다. 그는 그녀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 보고를 하기 위해 그곳에 와 있었다. 주인님, 모든 것은 계획대로 끝났습니다. 조태식과 그 일당은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햇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오재혁과 박종수도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고요. 우리의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앞으로도 그녀를 따르겠다는 충성심과 함께 그녀가 다시 평범한 주부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섞여 있었다. 수연은 대답 대신
거실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에 주인은 없어. 민호야, 적정알은 어젯밤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유령일 뿐이야. 이제 너도 너의 삶을 살아. 지난 10년간 잘해왔던 것처럼. 이건 명령이 아니라 누나로서 하는 부탁이다. 그녀의 말에 민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그녀를 향해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조용히 집을 떠났다. 그날 아침 가람수산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공포의 그림자는 걷히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희망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들은 밤사이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보이지 않는 영웅에게 감사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김씨 아저씨도 자신의 좌판으로 돌아와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며 가게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수연이 지켜낸 평화는 그렇게 다시 그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수연의 집 부엌에서는 고소한 파전 냄새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익숙한 앞치마를 두른 수연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프라이팬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파전을 뒤집고 있었다. 어젯밤의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는 이제 따뜻하고 행복한 음식 냄새로 완벽하게 대체되었다. 유아, 엄마 맛있는 냄새. 잠에서 깬 민서가 달려와 그녀의 허리를 껴안았다. 뒤이어 남편 진우도 부엌으로 들어와 그녀의 등 뒤에서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보이네. 수현은 뒤를 돌아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햇살처럼 환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오늘 아침은 유난히 아름답잖아요.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파전을 접시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평범하고도 완벽한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악령과 현재의 괴물 모두와 싸워 이겼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진정한 평화와 고요한 새벽을 되찾았다.